보겠습니다. 이거 종부세는 이제 각각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더 깊이 가면 예외가 뭐가 있냐면, 사실 종부세는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종부세는 뭐 종합문제 형식 하나가 나오면 개정상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단 각각 1주택이다. 공동소유일 때는 주택세 개할 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거 주택세 왜 중요하냐면 특히나 조정 대상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양도세 그렇고 취득세 마찬가지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일 때와 아닐 때 내용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뭐도 있어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도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했어. 그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을 취득했을 때와 아닐 때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의 2주택은 취득세율이 얼마야? 8%죠? 3주택은 12%잖아요. 근데 조정이 아닌 지역은 2주택까지는 1에서 3%고 3주택 8%, 4주택부터 12%잖아요. 그죠? 그럼 취득세도 조정일 때 아닐 때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틀리거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종부세도 조정일 때 아닐 때 다르잖아요. 이 뭐 있어요? 얘는 종부세는 조정 관련된 게 뭐 있어? 세율도 있고 세부담 사항도 있잖아요. 우리 배웠죠? 종부세 할 때, 종부세 세율 할 때 조정의 2주택은 세율이 얼마다? 조정의 2주택은 1000분의 12에서 1000분의 60. 조정이 아닌 일반 지역의 2주택은 1000분의 6에서 1000분의 30인데 조정의 2주택은 2배로 가잖아요. 세부담 상한도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0분의 300입니다. 조정 아니면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인데 조정의 2주택은 2배로 300이거든. 그럼 얘도 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양도세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얘는 다 조정과 연관돼 있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로 장기부여 특별공제도 조정과 연관돼 있고 당연히 세율 당에 연관돼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비과세도 조정에 연관돼 있잖아. 다. 장기부여 특별공제.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장기부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정 아닌 지역의 2주택 이상은 장기부여 되는데 조정은 2주택 이상 안 되잖아.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 그럼 문제 풀 때 위에서 지문에 뭐 조정 대상 지역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님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대충 읽고 문제 풀면 내용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세율도 우리 그렇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조정 대상일 때 2주택은 조정의 2주택은 기본세율 플러스 20% 할증 3주택 이상은 30%. 그것도 조정 대상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비과세 그 지금 했죠? 비과세 조정은 보유 거주 2년, 거주도 2년 해야 된다. 이게 다 같이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정에 관한 얘기 나오면 잘 푸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지문에 주어집니다. 얘가 조정인지 아닌지를 주어지겠지. 그런 걸 대충 읽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고. 이 공동소유는 각각인데 양도세도 그냥 각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깊이는 안 가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임대업에서 얘가 만약에 가불이 6대 4다 그러면 누구 주택 그런다 했죠? 가부의 주택으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얘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경우 있죠. 여기서 세부적으로는 얘가 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에 언급이 또 된다 치면은 얘 뭐 있어? 우리 배운 거예요. 얘가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 예, 600만 원 이상이면 얘도 숫자에 들어가고 아니면 얘가 뭐 고가주택. 그럼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뭘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했어요? 9억 초과인데 얘는 뭘로? 기준시가로 9억 초과죠. 기준시가 9억 초과인 주택의 지분을 내가 30%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숫자에 들어간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명의가 일단 기본은 각각인데 여기까지 알아야죠. 임대업은 일단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을 보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뭐 기타 내용도 있겠지만 보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보시면 2번은 그렇고요. 3번은 주택 부속 토지 아까 했죠? 무제한 아니고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밖은 10배인데 무엇도 같이 기억해라.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까지 가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대지역 건물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대. 뭔 얘기예요? 이렇게죠? 주택인데 갑을 얘기잖아. 그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대. 자, 혹시 이거 재산세는 계산 어떻게 했나요?
투지금을 달아도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뭐 했다? 안분 뭘 가지고요? 시가, 얘가 금액이니까 얘도 금액,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낸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걸 갖고 팔잖아요? 그럼 양도세에서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부속 토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왜?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네 둘이 뭐래요? 동일 세대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부인이야. 그럼 같은 세대원이죠? 그때는 뭘로 본다? 전체를 1주택으로 봐줍니다. 결론은 대지 건물이 여기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각각 있는데 동일 세대원이니까 뭘로 봐?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별도 세대면 부속 토지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고. 5번은요.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자, 여기까지 보유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비과세죠. 그런데 뭐 했다고요? 멸실하고 팔았어. 뭘로? 나대지 상태로. 그럼 그 전건 따질 거 없어요. 양도세는 그 전에 뭐였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양도 당신은 뭔데? 나대지라는 얘기죠. 그럼 주택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나대지라는 지금 나대지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1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 얘기고. 6번은요. 둘 이상 주택을 동시에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같은 날 동시에 두 개를 팔았다는 얘기지. 그 순서 정해줘야 되죠. 그럼 집이 두 개면 둘 중에 어느 걸 1주택으로 봅니까? 먼저 파는 걸 1주택으로 봅니까? 나중에 파는 걸 1주택으로 봅니까? 나중에 마지막 남는 게 1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 선택을 해야지. 누가? 내 거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파는 걸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알아서 정하면 되죠. 요거 우리 있죠.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면 그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올해 개정상이죠. 나중에 장특공제도 그렇게 바뀌어요. 지금은 아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면 그때부터 또 보유기간. 골 때립니다 이거. 근데 지금 현재는 뭐가 시행이 되는 거야? 다주택인데 내가 몇 주택? 1주택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보유기간. 그런 얘기죠. A주택, B주택, C주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10년. 얘도 10년 보유했고 얘는 만약 5년 보유했다. 그죠? 그럼 작년까지는 어떻게 작년에는 얘 팔고 얘 팔았어. 얘 어제 팔고 얘 오늘 팔고 그럼 얘를 내일 팔아. 그럼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일 팔면 얘는 몇 주택이야? 1주택이죠? 근데 몇 년 보유했어? 10년. 만약 얘가 거주도 2년 했다? 그럼 얘는 바로 비과세 해줬어요. 그죠? 올해부터는 안 돼요. 올해부터는 팔고 하나 남았죠? 이때부터 다시 따져요.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권을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완전히 골 때리는 거지 이게. 그죠? 최종 1주택 처분하고 다른 주택 처분하고 나서 1주택. 원래 그리고 양도가 아니라 처분이라고. 처분이란 말은요. 양도는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증여 같은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3개인데 하나는 팔고 하나는 증여했어. 그거 처분한 거죠. 그리고 하나 남았어. 그럼 이때부터 1주택입니다.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 올해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혹시 나오면 그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죠. 둘 이상 거주자 선택한 순서에 따라 보는 겁니다. 7번은요. 공부상 주택인데 뭘로 썼대요?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팔았대. 그럼 얘 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왜? 실제 용도가 뭐래요? 영업용 건물이잖아. 그럼 두 개 다르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8번은요. 1주택을 둘 이상 주택 분할 양도한 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집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분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분할했어요. 이쪽은 건물 없죠. 그 얘는 뭐예요? 나대지예요. 나대지. 그죠? 그럼 과세. 여기는 과세가 나대지. 그죠? 근데 왜 시골 가면 동일 대지 내 본체, 사랑채, 문간방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그럼 만약에 본체도 있고 문간방, 사랑방, 사랑가 3개가 있어. 그럼 3주택인가요? 아니죠. 1주택입니다. 1주택. 동일, 그러니까 얘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아파트 뭐 펜트하우스 막 90평짜리를 사가지고 맨 위에 층 2개를 샀어. 가지고 텄어. 그걸 터가지고 이쪽은 집으로 쓰고 앞에 놓고 앞에 그쪽은 마당으로 쓰고 있어. 아파트인데. 터가지고. 그럼 몇 주택이야? 1주택, 1주택.
실질 과세 원칙에 사실상 동일 세대원이 같이 쓰고 있으면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로.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1주택이죠. 근데 이렇게 분할했다는 거지. 그럼 양쪽 다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몇 주택으로 본다? 2주택이다. 2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2주택이니까 아까 말했죠? 둘 중에 어느 걸 1주택으로 본다? 나중에 파는 걸 1주택으로 보죠. 근데 법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게요? 둘 중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인데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느낌상으로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냥 최종적으로 남는 주택이 1주택 이게 아니라 둘 중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읽을 때는 그것도 괜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요 얘기입니다. 분할 아주 요거 그죠? 둘이 분할 양도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쭉 거기 있는데 그 130페이지 가시면 참고 있죠. 참고. 맨 위에 분할 양도시 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주택하고 주택으로 분할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이 아니니까 과세한다는 얘기고요. 주택하고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뭐다? 토지는 과세가 된다. 나대지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창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을 보겠습니다. 자, 뭐 고가주택 우리 다 아시죠? 뭘 얘기한다 했죠?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작년에 나왔다 했죠? 작년에 정답으로 틀린 거 골라라. 기준시가 9억 초과 이렇게 했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틀린 걸 골라라. 기준시가. 그럼 고가주택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세법의 고가주택은 국세에서 쓰는 말이에요. 국세. 지방세는 고가주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국세 중에 어디만 있어요? 우리가 배운 적에서 양도세하고 어디 있어?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요. 아까 말했죠. 둘 다 기준금액 얼마라 했어요? 9억 초과라 했잖아. 9억 초과.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실거래가, 얘는 기준시가죠. 그게 틀린 거죠. 얘는 당연히 기준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실거래가 없잖아요. 임대인데 실거래가 어디 있어요? 거래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했는데 하나를 임대하면 비과세 주는데 얘가 고가주택이면 비과세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때 고가주택은 내가 원룸 하나 임대했는데 걔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9억 초과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양도는 말 그대로 내가 파는 금액이 무조건 얼마? 9억 초과되면 실거래가로 뭐다? 고가주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 있죠. 고급주택이란 말 있죠.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쓰는 말이에요? 지방세만 쓰는. 우리 별꼴로 손자할 때 사치성 재산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기준도 다르죠. 얘는 그냥 고가주택이라면 하나만 따지잖아요. 금액 하나만 가지고 따져요. 지역도 안 가리고 면적 아무것도 안 가리고 지방의 시골에 있는 집을 10평짜리 집을 10억에 팔았다. 그런 게 고가주택이에요. 그죠? 근데 고급주택은 아니에요. 취득세 고급주택은 기준이 다 있어요. 단독일 때, 공동주택일 때, 뭐 단독주택은 대지, 뭐 건물 연면적이 330일 초과되고 그 건물과 토지 건축 전체 시가 편입이 9억을 초과되고 그러면 뭐고? 고급주택이고 뭐 대지 면적이 얼마 넘고 아니면 뭐 집에 엘리베이터나 수영장이나 뭐 이런 게 있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그럼 뭐다? 고급주택 이런 기준이 다 틀리죠.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금액 하나만 가지고 9억 초과인데 실거래가냐 이거고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엉키면 안 돼요. 살 때는 고급주택이었어. 취득세에서. 그죠? 근데 팔 때 양도할 때 8억에 팔았어. 그러면 고가주택은 아닌 거지. 왜? 양도 당시 9억이 초과 안 됐으니까. 이거 엉키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얘기, 완전 다른 얘기고 용어 자체도 국세, 지방세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고가주택은 이런 건데 우리 앞전에 배웠죠? 이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방식. 그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툭 나올 수 있어요. 한 줄로 툭 나왔었죠. 몇 년 전에. 그죠? 얘는 뭐만 잘 기억하면 돼요. 요거.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는 이것만 알면 얘는 그냥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있어요? 만약에 내가 10억에 양도했다. 그럼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이다. 이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기다가 필요 경비가 만약 5억이다. 그럼 5억 빼주면 양도 차익이 얼마야? 5억. 근데 이게 다 되는 거 아니라 했죠? 자, 고가주택 원칙은 비과세가 안 된다겠죠? 근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얼마까지는 비과세 된다 했어? 9억까지. 왜?
얘는 9억이고 얘는 9억 10원이면 얘는 고가주택이 아니고 얘는 고가주택이고 얘는 비과세고 얘는 10원 때문에 과세 이런 얘기잖아. 이건 좀 억울하죠. 그래서 얘도 어디까지? 9억까지는 해주겠다. 그래서 항상 9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했죠?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파른 금액 중에 9억까지는 항상 비과세. 그죠? 세금 내는 거 얼마? 10억 중에 초과된 1억. 이렇게 하면 되죠. 5천 이렇게 한다 했잖아. 5천. 이렇게.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몇 분의 몇. 이건 되게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냥 파른 금액이 무조건 9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과세. 그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죠? 20억 그러면 여기다 얼마 곱하시면 돼요? 20분의 11 곱해주면 되잖아. 왜? 20분의 9는 비과세니까 세금 내는 건 20분의 11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만 알면 돼요. 그럼 이거는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10초는 풀죠. 10초. 그죠? 전에 문제 풀었잖아요. 최근에 재작년 3년 전인가 이거 나왔었죠. 한 줄로 양도가 12억. 지문에 양도가 12억이고 이거에 대한 양도 차익이 4억인 경우 이때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서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걸 왜 표시해 준 거야?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의 양도 차익이 얼마래? 4억이래. 그럼 이 중에 과세가 되는 건 얼마니 그 얘기죠.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돼요? 어? 그래요. 12분의 3 하면 되잖아. 이게 그지 봤는데 이게 아직도 뭔 얘기 모르면 이거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무조건 파른 금액 중에 얼마까지는 9억까지 해준다고 비과세. 그럼 이만큼 비과세니까 세금 내는 건 그 중에 12억 9억 뺀 나머지 얼마? 3억이죠.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12니까 12분의 9는 비과세, 세금 내는 건 12분의 3. 아까 금방 했잖아요. 15억이다 그러면 15억 중에 9억까지는 비과세, 세금 내는 건 15분의 6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12분의 3이잖아. 그러면 4분의 1이잖아요. 얼마? 1억이 답이죠. 근데 그때 당시는 3억이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질문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구구단 같은 거죠. 산수잖아. 산수. 금방 풀 수 있죠. 보자마자 나왔어. 4억이래. 그럼 12억이니까 12분의 3 곱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을 믿으세요. 자기를 못 믿으면 자기가 자기를 안 믿으면 아무도 잘 믿어주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자기가 풀어놓고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잖아요. 확신을 가져야지. 적어도 나중에 틀리더라도 풀 때는 확신을 갖고 풀어야지. 막 풀면서 불안해. 이게 맞나? 아닌가? 이건가? 저건가?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일단 내가 푸는 거 정확히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딱딱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잘 되는 거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장기보유 특별금이 똑같아요. 세금을 아까 이거 만약에 뭐 12억이면 12분의 3만 세금을 냈잖아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금을 공제하는 거잖아. 그럼 공제도 똑같이 얼마만 해야 돼요? 12분의 3만 해야지. 세금 내는 만큼 공제도 그만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이 장기보유 구한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하면 돼? 12억이 팔았다? 그럼 12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만큼만 공제가 되는 거지.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 하나만 알면 얘는 풀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툭 나와버리면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산수하는 거죠. 산수. 그죠? 뭐 12분의 3 이런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죠? 4억에 12분의 3 그럼 한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죠? 자, 이렇게 고가주택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잖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0억에 팔았잖아. 그러면 필요금이 5억이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야? 5억이잖아. 그럼 얼마 곱해주면 돼요? 10분의 1 하면 되겠 10분의 1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서 10에서 그래 9억을 빼면 어떻게 돼? 그 10분의 1 하면 되지. 한창에 10 빼기 9, 10에서 9를 빼면 1이니까 10분의 1. 그죠?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이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암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암산하면 틀려. 무조건 서서 해야 돼. 서서. 머리로 암산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죠? 써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 계산기 두드리는 거 별로 안 좋죠. 계산기 두드리는 잘못 두드려가지고 100만 원인데 10만 원 치고 막 10만 원에 100만 원 치고 막 동그라미 더 쳐가지고 막 나중에 하나 둘 셋 이러고 앉아 시간 다 보내. 차라리 수기로 하는 게 올랐지. 간단한 거는. 그리고 계산기를 쓸 정도라는 건 그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죠? 계산기를 막 심각하게 쓸 정도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문제는 진짜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세법은 그런 거 없어요. 세법은 계산기 뚫을 거 없어요. 그냥 딱 봐서 계산기 뚫을 정도 못 푸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차피 계산 우린 찍을 거니까. 그죠? 고가적인 이런 얘기 작년에 이거 나왔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틀린 걸 골라라. 이거 정답이었다니까요. 그죠? 서비스 문제잖아요. 서비스 문제.
기준시가 부엌주거. 이걸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틀린 사람 두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수로 틀린 사람도 있고. 이거 맞았던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왜? 그러니까 9억 추가하고 여기가 틀릴 거랑 꿈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9억이다 하고 그냥 간 거지. 그리고 틀린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진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자, 얘 보세요. 거주자가 2019년 취득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자, 일단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되나요? 안 되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가주택 돼요? 안 돼요? 여기서 60일에 시험 보러 갈 사람들이 지금 양도세 고가주택 장기 되느냐고 하는데 그거 갖다가 고민하고 가만히 있어봐라. 눈 껌뻑껌뻑하면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도 진짜 해도 징그럽게 안 하는 거죠. 징그럽게 안 해놓고 그러고 막 나중에 문제풀 뭐 세법 어렵네 쉽네 네가 항의를 잘하네 못하네 이러고 앉았으니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라 몇 번 얘기했어요. 강사가 항의하는 게 아니라니까. 되잖아요. 고가주택이 장기보유 되지. 그것도 엄청 많이 되지. 얼마까지? 80%. 보유 10년, 거주 10년 해서 얼마? 80. 그게 1주택 고가주택이잖아요. 걔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그죠? 그럼 왜 걔가 되는 거예요? 원래 비과세잖아요. 왜냐면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고가주택은 어차피 비과세 왜 이거를 그냥 무조건 1주택 그러면 얘가 뭐 4% 공제 그냥 하면 되나요? 당연하죠.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요? 기본 3년 이상 보유해야지 장기가 돼요. 그럼 내가 지금 고가주택이 장기보유가 된다는 뜻은 최소 보유기간 몇 년이라는 거야? 3년. 그러면 조정이 아닌 지역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잖아요. 1주택 비과세잖아. 근데 걔가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뭘 안 해줘? 비과세는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잖아. 근데 열받잖아. 왜? 나도 비과세 대상인데 고가주택 이로 세금을 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더라도 덜 내도록 아까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초과대응을 내는데 이것도 덜 내도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보유 10년, 거주 10년에서 얼마까지? 80%까지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는 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기가 안 된다? 맞아요. 왜 맞아요? 그래요. 3년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얘가. 근데 이 문제 풀 때 이거 나오면 분명히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거 붙잡고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고가주택 분명히 된다겠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거야. 그때 선생님 그때 일별을 통해가지고 이것도 공부 안 했냐고 하면서 보유 10년에 거주 10년이면 최대 80으로 갑자기 그게 떠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고가주택 장기 되는데? 적용하는데? 틀렸어? 이런다니까. 3년이 돼야 돼. 그죠? 3년 안 됐잖아. 19년에 사고 2020년 팔았으니까 얘는 3년 보유 안 됐으니까 장기 보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장기 보유는요. 고가주택 할아버지가 다 필요 없고요. 일단 기본으로 보유는 몇 년 해야 돼? 3년 보유해야지 그 다음에 고가주택 따지는 거지. 보유 자체가 3년이 안 되면 거주 100년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안 돼. 장기 자체가. 무조건 몇 년 해야 돼? 3년 하고 나서. 보유가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맞는 얘기죠. 그죠?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유택이 나옵니다. 경유택. 130페이지. 자, 이거는 이제 일단은 상가주택 같은 거 얘기하는데 경유주택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 부분이 주택 외 부분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크면 전체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거본이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으면 5대 5면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커야 되네요. 자, 얘가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주택 부분이 주택 외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5거든요. 5잖아. 그죠? 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얘기인데 문제를 그렇게 내요. 시험 볼 때 얘가 적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얘기인데 시험 볼 때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지문을 그렇게 내면 그걸 많이 안 풀어보면 같은 얘기인데 시험 볼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시험 끝나고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래서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해서 자꾸 풀어서 경험치를 쌓아야 실수가 줄어드는 거지. 근데 이 겸용주택 얘 말고 또 어디 나와요? 재산세. 얘는 뭐라고 됐어? 한 동, 한 구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한 동의 건물이 겸용돼 있다. 재산세는 뭐라고 있어요?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한 구의 건물이 겸용 그럼 뭐라고 하나요? 주거용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얘는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럼 얘는 5대 5까지 재산세는 전체 주택으로 보고 거기다 한 동이냐 한 구 구분하시고 근데 양도세는 겸용주택인데 크면 전체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요 차이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속 토지는 무죄는 아닙니다. 주택 정착 면적이 5배 밖은 10배. 이거 26회 때인가 계산 문제 나온 적 있죠. 이거. 계산 문제. 근데 이거는 사실 이 겸용주택은 계산 문제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원리만 딱 알면 그냥 바로 산수입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주택인데 겸용주택이에요. 그러면 얘가 주택이고 상가다. 얘가 60, 얘가 40이에요. 얘가 도시지역이고 얘가 부속토지가 500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그럼 얘는 이거 가지고 먼저 판단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뭘로 봐요?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따로따로 봐요?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건물 연면적 가지고 따지는 거 이거는요. 그죠? 그럼 얘가 크니까 전체를 뭘로 봐? 주택으로 보죠. 그러면 건물 전체 100을 뭘로 봐? 주택으로 봐서 뭐 해줘? 비과세 준다는 얘기지. 토지는요? 500이죠. 여기 도시지역이라고 돼 있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무죄는 아니고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잖아. 주택 정착 면적이 얼마예요? 60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얘가 60은 맞는데 얘가 크니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 100이 전체 주택 부속 토지가 되는 건축 면적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5배를 하는 거지. 그럼 500이니까 얘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600이면 어떻게 돼요? 600 다 비과세 안 되고 어디까지만? 5배까지, 500까지 비과세고 초과되는 100은 나대지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오면 이게 바뀌면 이제 되죠. 얘가 40이고 얘가 60이다. 얘가 뭐 그대로 600에서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좀 틀리죠. 이건 좀 복잡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건물은 어떻게 돼요? 나눠지죠. 따로따로 본다 했잖아. 그죠? 그럼 주택이 얼마고? 40이죠. 그 얘는 뭘 받아? 비과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가로 보니까 얘가 60은 상가로 과세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토지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토지는 주택하고 상가 부속 토지로 나눠야죠. 왜냐면 이 600이 건물 전체의 부속 토지잖아요. 근데 지금 건물이 어떻게 돼 있어? 주택하고 상가로 나눠졌잖아요. 아까는 전체 주택이니까 상관없었죠? 근데 얘는 나눠졌으니까 일부는 주택 부속 토지, 일부는 상가 부속 토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바닥이 600으로 돼 있으니까 얘 뭐 하셔야 돼? 안분해야지. 안분. 우리 뭘로 안분한다 했어? 우리 배웠죠? 그쵸. 부속 토지 안분할 때는 건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택 부속 토지 전체 면적 600인데 이거는 뭐야? 안분은 이 건물 전체가 100인데 그 중에 주택이 40. 100 중에 40. 얘는 전체 600인데 그 중에 100 중에 얼마? 62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46은 24. 66은 36. 얘는 과세. 얘는요? 240 비과세 아닙니다. 그죠? 그죠? 여긴 주택이 41호죠. 40이죠. 그럼 5배면 얼마야? 200이지. 그럼 200까지 비과세고 40은 과세가 되는 거죠. 이걸 하면 되게 어려운 내용,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 26회 때 기출문제는 5배 안에 들어가게 문제를 내가지고 그냥 내가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물어봤어요. 되게 단순하게. 그러면 그 안부라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안부라는 것만. 그죠? 나눠졌을 때. 그러면 이것도 뭐 그게 계산 문제라, 이런 건 계산 문제라 칠 수는 없으면 사실은 뭐 산수하는 거지. 개념만 이해하시면. 그죠? 자,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거 안 가면 굳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더 중요해요. 이 지문 나왔을 때 요거하고 요 구분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툭툭 잘 나오거든요. 그죠? 그랬고. 자, 그래서 겸용주택 거기 보시면 되고요. 다가구는 우리 교재는 없는데 이거 그냥 볼게요. 다가구는 어디 있긴 있는데 배운 건데 거기 요약집에 거기 없네요. 따로 돼 있고. 자, 다가구도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 다가구 주택도 여러 군데 나오죠.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얘는 몇 주택으로 보냐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들면 부동산 임대업에 다가구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몇 주택으로 봐? 1주택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을 다 몇 주택으로 봐? 1주택으로 봅니다. 왜냐면 방은 여러 개지만 소유권이 한 명으로 돼 있으니까 1주택으로 보는 게 정상인데 자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렇게 다가구 있는데 방이 여러 개야. 이걸 가구별로 양도했다 쳐봐요. 그럼 이를 가구별로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는 애초에 다가구가 아니란 뜻이지. 구분돼 있어. 왜냐면 이걸 가구별로 양도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어야죠. 그럼 다 세대죠. 그러니까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 우리가 원투룸은 소유권이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할 때 어떻게 해? 그냥 갑이 이런 식으로 매매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러면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원룸 하나 가지고 있다 팔면 1세대, 1주택, 2년 무효, 2년 거주,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뭘로 본다?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엉키는 게 뭐냐면 재산세는 달라요. 재산세는 다각으로 뭘로 봐? 각각을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건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시라 했어요? 주택은 이제 세제상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요, 혜택을 주는 것도 주택이고, 규제하는 것도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도 제일 많이 하고, 혜택도 제일 많이 주는 게 주택인데, 다가구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양도세는요, 이걸 각각을 주택으로 봐버리면 세금으로 주구란 얘기잖아요. 방 6개면 1세대, 서울에 1세대 6주택이래. 너 세금을 한번 죽어봐라 하고 봄때를 보여주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재산세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세율이 이거라 했죠? 세율이 누진세래요. 주택이. 재산세는. 누진세 뜻이 뭐라겠어?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 얘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 갖다가 전체를 하나로 봐버리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죠. 왜? 토지건물 전체 가액으로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는 각각으로 잘라서 각각을 주택으로 봐요. 그럼 얘가 각각을 주택으로 보면 이 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내야지. 따로따로 되니까. 그죠? 뭘로 안 보내요? 면적 비율로. 재산세 이거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다가구는 각각 구획된 부분을 1, 9, 2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어쩌고 저쩌고 나왔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131페이지 맨 위에 허위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환면 배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얘가 2011년도에 개정되고 그때 시험 한번 딱 나왔어요. 이거는 얘가 2011년 이때 개정됐거든요. 그리고 그 해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냐면 이거랑 같죠? 여러분이 집을 팔았어.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집을 팔았는데 비과세야. 여러분이.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너 비과세니까 나 계약서 쓸 때 뭐라고? 업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써주면 안 돼요. 물론 써줄 수 있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 비과세요. 비과세인데 상대방이 계약서를 쓸 때 업으로 써달라고 해서 써줬어. 실거래가는 4억인데 계약서는 4억 6천을 써줬어. 그죠? 이렇게 써준 거죠. 자, 안 걸리면 다행인데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탕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얘가요. 이때 6월 30일까지는 얘가 걸리잖아요. 그녀는 비과세 해줬어요. 어차피 비과세 대상이니까 걸려도. 근데 얘가 불이익을 안 나가니까 자꾸 얘가 뭘 써주는 거예요. 업다운을 써주는 거예요. 자꾸. 그게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있는 거야. 왜? 자기는 불이익을 안 나가니까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꿨어요. 법을. 너 이제 써다 걸리면 너도 죽어.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죽어? 자, 얘가 비과세죠? 그럼 비과세면 양도세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어차피 세금 안 낼 건데 뭐들을 계산해요. 그냥 갖다 팔고 비과세 끝이잖아요. 근데 걸리면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양도세 계산해요. 어차피 얘도 사고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했던 얘가 1억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비과세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양도세 계산할 때 1억인데 이걸 비과세 받은 거지. 그럼 요 1억하고 요 차익 있죠? 얼마? 6천.
이 중에 어떤 금액? 작은 금액을 얘가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빼요. 그러니까 1억을 비과세 받았는데 여기서 6천을 차감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얼마만 비과세 준다는 거야? 4천만 비과세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갑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6천을 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계약서 하나 써주고 걸렸더니 얘한테 6천 내래. 내야 됩니다. 실제로. 몇 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해주면 안 돼,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학인 지 꽤 오래됐죠. 10년도 넘었잖아요. 그죠? 그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내 감면 대상이에요. 감면도 마찬가지요. 감면 받아가지고 마음 없었다 걸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감면 받을 금 차감해버려요. 그만큼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혹시 이런 거 딱 나오잖아요. 이거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산할 것도 없고요. 무조건 금액이 나와. 두 개가. 그죠? 왜? 이거하고 이거 나올 거 아니야? 두 개. 그럼 그냥 무조건 그 작은 금액이죠. 그거 찍으면 돼. 그냥. 6천 그냥 찍으면 돼. 걔는 그거밖에 안 물어보거든. 왜? 그때 시험도 그랬어요. 여기서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얼마냐. 이거만 물어보거든. 그럼 얼마야? 작은 금액이 얼마야? 6천 그냥 그러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3천이 답이었어요. 그때 정답이 3천이었죠. 숫자 나온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냥 고르면 찍으면 그냥 답이죠. 혹시 나와. 근데 이거는 시험보다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절대 해주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주면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몇백도 아니고 몇천, 몇억 낸다고 말이 그렇지. 계약서 하나 써주고 이렇게 하면 돌아버리는 거죠.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유기간의 특례가 나옵니다. 자, 이걸 되게 뭐예요? 내가 2년 이상 보유해, 거주 2년 해야 된다 했죠? 근데 내가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2년 보유 거주한 걸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보세요. 요게 뭐 정확한 이런 얘기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거주. 이렇게 됐죠. 자, 아까 그럼 제가 비과세는 누가 비과세라고 했어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요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돼야 비과세라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1세대가 집을 하나 있고 2년 보유. 근데 여기에 세대 구성할 때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없어야 되는 예외 배웠고 얘는 뭐예요? 여기 특례가 뭐 있어?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가 있고 여기는 2년 보유 못 했는데 이거 한 걸로 봐주는 특례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금 얘는 무슨 뜻이에요? 1세대 몇 주택인데 1주택인데 뭘 못 했다는 얘기야? 보유 2년 거주를 못 했는데 여기에 해당해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뭐 한 걸로 보겠다고? 2년 보유 한 걸로 봐주겠다고. 그럼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1주택 특례가 있죠. 그죠? 자, 1주택 특례는 요거죠? 요거. 자, 얘는 뭔 뜻이에요? 집이 몇 개야? 두 개야. 근데 이 조건을 갖춰서 팔면 몇 주택으로 봐준다고? 2주택인데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고. 이게 특례 끝이에요.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지. 이걸 충족하면 2주택인데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여기가 끝이에요. 그럼 비과세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보유해야죠.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얘는 뭐라고 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뭐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보유기간 특례는 집이 하나인 상태에서 보유를 못했는데 그 요건 충족하면 한 걸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그 순간 걔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비과세한다 그러는 거죠. 시험은 이쪽에서 만약에 나오면 여기는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고요. 어차피 뭐가 많이 나와요? 특례, 아니 보유기간 특례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위주로 잘 보시면 돼요. 보유기간 특례는. 그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첫 번째가 건설 임대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집에서 얘는 뭐만 하면, 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했었죠. 갑이, 자, 이런 거라 했죠? 임대 아파트 얘기한다. 임대 아파트. 그죠? 우리 임대 아파트가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지금은 공공임대 이런 거 있지만 옛날에는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뭐 5년 이상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해주는 그런 임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준에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5년을 살았다. 그죠? 근데, 그리고 임대 사업자가 분양을 했겠죠. 그냥 돈이 있어 분양 받아서 이걸 1년 후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갑은, 이 주택의 보유 기간은 몇 년입니까? 갑은 주택의 보유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이죠, 1년. 여기는 이게 남의 걸 보유 못한다고 했잖아요. 남의 걸 보유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죠? 남의 걸 보유면 안 되죠. 사람이건 부동산이건 남의 걸 넘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큰일 난다고 했죠. 여긴 내 거 아니잖아. 여기부터 내 거지. 얘는 1년밖에 보유 안 한 거지. 그런데 뭘 했으면 여기서 양도할 때까지 5년 이상 살았으면 너는 뭐 해줄게? 2년 한 걸로 와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뭐야? 얘는 뭐만 하면 돼? 5년 이상 거주만 하면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건설 임대주택은 뭐만 하면 된다. 5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유 및 거주와 관계없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해주겠다는 거지. 보유도 안 따지고 거주 기간도 안 따지고 무조건 해주겠다. 자, 뭐예요? 수용됐어요. 뭔 얘기예요? 강제 수용된 거죠. 집이 하나 있어 내가. 근데 집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가 수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강제 수용해가지고 너 보유 못했으니까 세금 내.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 해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다 안 해가 수용을. 요만큼 안 해갔어. 왜요? 도로가 여기까지만 돼. 이렇게 도로가. 그리고 짜투리는 수용해가 안 해가. 안 해갑니다. 절대 안 해가죠. 그러면 요거 쓸모가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수용되고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면 얘도 뭐는 해줘? 비과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주택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주택은요 아무 때나 사면 안 돼요. 사업인정 고시 전에 샀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인정 공법에 사업인정 고시가 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대놓고 이제부터 수용을 하겠다고 공고한 거잖아. 그리고 집을 샀는데 1년 있다 수용이 됐어. 근데 비과세 해줘? 안 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집은 사업인정 고시 전에 샀어야 되고요. 어쨌든 보유 거주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무조건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얘는요 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죠? 여러분 집 사고 1년 만에 외국으로 이민 가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집 팔고 나가는데 너 보유 2년 못했으니까 세금 내고 가. 그럼 그것도 아니지. 이민 간 사람들 세금 다 내고 가라고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갔다가 미국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미국 가서 대통령 되면 그때 가서 우리 교포 그럼 그 사람 누구시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오바마가 그 케냐인가 쪽 아프리카 쪽 계통 저기잖아. 근데 미국 이민 와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해서 대통령 된 거잖아.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될지. 그죠? 하늘이 내리는 거든 대통령은. 그죠? 원래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 엉뚱한 사람이 돼. 그 하늘이 내리는 거야. 모르지. 여기서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이 갑자기 대통령 될지 어떻게 알아?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이 뭐 될 거라고 생각된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충청도라 제가 이해창 옛날에 그 후보 있을 때 그 양반 열심히 밀었거든요. 충청도 다 떨어졌잖아. 3번인가 나와서 100% 된다고 했었잖아 이해창이가. 근데 거기서 배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인재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쭉 하는 지가 나와서 점수 딱 깎아먹어 걔 때문에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누구나 다 봐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었거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이해창이 무조건 되는 거였거든. 근데 뭐 했어?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행정수 청청들 옮기겠다 하는 바람에 쭉 가가지고 마지막 물표 나와서 청청 물표 나와서 됐잖아요. 거기 압도적으로 이기다가 그 역전돼가지고 대통령 그 이해창이 운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누가 봐도 된다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누가 꼬신 거지. 이인재는. 이인재가 논산이거든. 걔가 지역구가. 근데 이해창 충청도인데 지 가만히 있지. 되지도 않는 게 나와가지고 톡 깎아먹어가지고 떨어졌잖아. 그때. 이해창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은.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해줘. 무조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비과세 해줘. 외국으로 이민 가요. 근데 얘는 뭐야? 출국해. 1년 이상 장기간 직장 문제 같은 게 나갈 수 있죠. 그럼 팔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해주겠다. 문제는 뭐다? 안 팔려. 이민 가야 집이 안 팔려. 그럼 팔릴 때까지 이민 안 갈 수는 없다 했죠. 그러니까 미리 나갈 수 있다 했죠. 안 팔고 나갔어. 그럼 몇 년 안에 팔아야 된다? 2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죠. 여러분 이민을 나가잖아요. 출국을 해버리면 걔는 비거주자가 되는 거야. 왜? 주소도 없고 이제 나갔으니까 주소도 없고 다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면 2년간의 혜택을 주겠다. 이걸 뭐 3년 이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 접시면 되고요. 일단 3번은 뭐예요? 저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죠. 이런 사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멀어가지고 뭐가 안 돼. 출퇴근이나 통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뭐예요? 1년 이상 이 집에서 뭘 했어요? 거주를 했어야 돼요. 살았으면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 보유. 이런 식으로 잘 내죠. 보유가 아니라 뭐? 거주했어야 돼요. 1년을 살았으면 무조건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지. 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치악상 형편 그랬어요.
학교를 얘가 타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죠. 너무 멀어가지고 통학할 수가 없어. 애들은 안 되죠. 당연히 몇 가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고등학생부터 되겠죠. 요즘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특목고 같은 거 지금도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아들내미가 여기 살다가 공부 잘해가지고 공주로 갔어. 공주에 한일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가 자사고거든요. 공부 겁나 잘하는 애들 오거든. 거기는 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그죠? 근데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공주까지 왔다 갔다 못 하잖아. 가야지, 그죠? 거기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가요, 그죠? 제가 아는 선생님, 세법 선생님 중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들내미가 아주 천재적인 애가 하나,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걔가 한일고등학교 나왔는데 걔가 서울대 수석 입학 법대, 그리고 최연소 사시, 최연소 수석 합격, 그리고 법대 수석 졸업, 연수원 수석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다 수석이야. 걔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그냥 막 아들님이 하나 있거든, 걔 하나. 어느 날 막, 그런 줄 안 하고 얘기는 들었거든. 어느 날 딱 보더니 막 카톡을 딱 봤는데 막 사진 딱 신문에 딱 났어, 밑에. 최연소 수석 합격, 사시 딱 해고 딱 그 신문 난 거 딱 카톡에 찍어가지고 딱 올렸어요. 그죠? 그 양반이 그때 나한테 그랬는데, 우리한테 아들님이 연수원 수석 졸업하면 한턱 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탁 안 내셨어요. 연수원 수석 졸업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사실은 원래 연수원 성적으로 판검생이면 그 성적으로 하거든요. 사시 시험이 아니라 그걸로 가거든. 근데 거기서 걔 수석했어요. 1등으로. 대단한 놈이죠. 걔는 뭐 이 땅에 태어날 때 뭐라고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나는 이 땅에 주먹 불 끈지고 공부하려고 태어났습니다 하고 외치고 나온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그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그러고 안 나오면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 억지로. 본인이 알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나올 때 주먹 쥐고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하고 풀어져 나왔는데 알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공부는 아니구나. 그러면 괜히 거기다 무리시키지 말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주세요. 그죠? 학교 때문에. 그리고 질병 치료는 뭐야? 1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해야 되는데 식구들이 간호에 너무 멀어요. 이사 가야 되죠? 직장 발령 났어. 여기서 거제도로 발령 났어. KTX 타고도 출퇴근 못 하죠? 이사 가야지. 여기 조심해야 돼요. 누군 안 돼? 네. 개인 사업차 가는 건 안 돼요. 사업상 형편은 안 됩니다. 근무상 형편.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개인 사업차 가는 거잖아요. 그건 인정 안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폭력. 얘가 학교 다니는데 학교폭력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 전학 가야죠? 그럼 가는 거예요. 대신 조심할 건 여기 조심하시고, 또 하나 이사를 어디로 가야 돼요?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동일시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사이로 너무 멀어서 출퇴근 못 하는데, 은평구에서 은평구로 가고 나서 너무 멀어서 출퇴근 못 하는데 인정 안 됩니다. 기본이 어디로 가야 돼? 타시군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혹시 이거 믿고 저한테 어떤 분이, 선생님 그러면 타시군이니까 은평구에서 종로구로 가면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물론 글리 가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는. 그죠?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국세청에서 해주겠어요? 구는 다른데 전철 타고 투정거장, 세정거장이야. 그때는 나 출퇴근 못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 건 안 되죠, 실무적으로. 이건 형식, 공식 이렇다는 거고, 세법은 뭐예요? 실질이잖아, 실질. 그죠? 근데 누가 봐도 그거는 출퇴근 가능한 시간인데, 멀어서 안 돼요. 이건 아니지. 너한테 그 질문 하시더라고. 이렇게 가면 내가 되냐, 비과세가. 그거 해주겠어요, 걔네들이 국세청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거주, 동일시군 안 되고, 타시군으로 가야 된다. 131페이지. 이번에 2년 이상 보유 원칙, 2년 이상 보유. 조정은 뭐래요? 2년 이상 거주. 그 주위에 보면,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된 경우는 보유기간이 몇 년? 3년. 그러니까 원래 비거주자였던 사람이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걔가 나중에 그 집을 팔면 걔는 보유기간을 몇 년을 해야 된다?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해주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보유기간 특례 기업 건설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니은은 1년 이상 거주. 보유 아니고 거주, 치약, 질병치료,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그리고 다른 시군으로 가시면 됩니다. 동일 시군은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디귿에 보유 및 거주 기간과 무관, 이거 이민 가거나 직장 문제 출국에 때 둘 다 못 팔고 나간 몇 년 안에 팔아라? 2년 안에 팔면 됩니다. 그리고 수용은 무조건 되는데 사업인정 고시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사투리도 몇 년 안에 팔면, 5년 이내에 팔면 뭐는 해주겠다, 비과세는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1번에 거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취득하고 양도하는데, 자, 얘가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죠? 근데 양도할 때는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럼 얘는 2년 거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살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그 집을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얘는 2년 거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살 때는 조정이 아니었는데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2년 거주 해야 되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 당시의 조정이냐가 아니고, 왜냐면 자 원래 조정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팔 때 조정이 지정됐어. 그럼 어떻게 돼? 살 땐 조정 아닌데 양도 당시 조정이면 너 2년 거주 소급하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살 때 조정이 아니면 팔 때 무조건 2년 거주 안 해도 되고,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을 사게 되면 무조건 뭐요? 양도 당시는 조정이든 아니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기준이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죠. 세율 적용할 때도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뭐 기본 할증에 플러스 20% 할증 있잖아요. 그게 둘 다 조정의 집이 있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기존 집은 어디가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 사는 집이 하나 있는데 요번에 사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을 사게 되면 할증하는 거고, 집이 하나 있는데 새로 사는 집이 어디에 있어? 조정이 아닌 지역에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서울에 집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번에 집을 또 하나 사. 어디 걸 사? 충남 아산 걸 사. 그럼 이게 중간 할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사는 집이 어디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 그럼 걔는 그냥 2년 부에 있다고 6에서 45로 가는 거지, 16, 뭐 26이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아산에 집인 사람이 이번에 어디 걸 사? 서울 집을 사. 그럼 걔는 뭐야?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사는 거지. 그럼 걔는 어떻게 돼? 할증하죠. 26에서 6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죠. 얘도 그러니까 취득 당시야.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직은 아니에요. 뭐 했어? 내일 공고가 돼.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근데 그 전에 뭐 했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 그 얘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취득하는 건 언제 취득해요? 공고되고 나서 잔금 치니까 그때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뭘 했을 때? 공고 나기 전에 계약을 하고 뭐도 줬어야 돼? 계약금까지 지급했으면 얘는 뭐다? 나중에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래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금 지급이 안 돼 있어? 그럼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지. 그죠?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너는 뭘 안 해도 된다? 2년 거주 안 해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32페이지 보유기간 특례 있죠? 계산. 거기부터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